푸틴의 봄 공세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 총공세로 예상됐던 것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것을 되찾고 있습니다. 탈러시아화가 실현되고 있으며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는 쪽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완전한 해방이 시작되었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가오는 전면 공세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3월 초 러시아의 대공세가 시작됐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루안스크 저항 거점들을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돈바스 완전 장악을 가로막는 도네츠크 요새선을 무력화해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예비 병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선전은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이 결국 함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의 말을 들으면 돈바스 붕괴가 불가피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봄 공세는 완전한 재앙이었으며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영토를 얻는 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넓은 지역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4월 수치가 발표됐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매우 암울한 결과입니다. 2026년 4월 러시아는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영토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2024년 8월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 맹렬한 반격을 시작했던 시기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1000제곱킬로미터, 약 386제곱마일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지역의 규모 면에서는 그때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자국 영토를 해방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꽤 인상적입니다. 4월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더 많은 영토를 탈환했는데 그 규모는 116제곱킬로미터, 즉 44.7제곱마일에 달합니다. 이는 전직연구소 ISW의 자료에 따른 것으로 ISW는 러시아의 봄새가 푸틴의 군대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장 상황에 직면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3월도 러시아군에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봄 공세가 시작된 그달 동안 러시아는 31일간의 전투에서 거의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23제곱킬로미터, 즉 8.9제곱마일만을 점령하는 데 그쳤으며 4월에는 그 영토를 모두 잃은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영토까지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푸틴에게 최악의 시기에 작전 속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과 2025년 수치를 비교해보세요.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025년 3월에 매일 약 12.9제곱킬로미터, 즉 약 5제곱마일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이틀간의 전투로 러시아는 2026년 3월 한 달 전투보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푸틴 입장에선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4월에 영토 순손실을 기록한 걸 보면 흐름이 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키우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화는 매일 약 3.87제곱킬로미터, 즉 1.5제곱마일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봄은 러시아의 불가피한 승리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를 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만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략과 러시아의 무능이 결합되어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볼 예정이지만 먼저 다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손실입니다. 그 손실은 엄청납니다. 러시아에 참담했던 3월 수치는 이미 나와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를 공개했습니다. 푸틴은 3월 한 달 동안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없이 35,351명의 병력을 소모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50명 이상의 병력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25년 12월 기록한 35,000명 이상의 사상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4월 수치는 아직 집계 중이며 우크라이나가 아직 집계 중입니다. 하지만 4월 29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4년 이후 러시아가 처음으로 순영토 손실을 기록한 것과 함께 비슷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4월 29일에 러시아는 1,47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보고했습니다. 그 숫자에 30을 곱하면 한 달 동안 총 44,100명이 됩니다. 푸틴에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봄 공세가 시작 전 무너졌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활용 중입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3월 한 달 동안 약 50제곱킬로미터, 즉 20제곱마일의 영토를 해방했습니다. 2월과 1월 말의 성과는 480제곱킬로미터, 즉 185제곱마일에 달했습니다. 4월 순증까지 합치면 우크라이나의 우세가 확실해집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쓸모없는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신중하고 정밀하며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의 군수와 기동을 방해하는 주요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026년 4월 성과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를 정의한 패턴의 일부입니다. 러시아는 자랑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유리한 움직임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2026년을 위해 세운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대대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 선전은 2026년을 앞두고 푸틴의 군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우연히 그 선전은 12월에 강화됐고 마침 푸틴이 또 한 차례 평화회담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 준비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전과 달리 우리는 러시아가 예측한 것과 반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큰 역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러시아에게 가장 큰 문제는 2026년 이 푸틴의 전략적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선 전체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둔화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ISW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장 진격 속도는 2025년 11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지상 단격과 중거리 타격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이 차단되고 크렘린이 텔레그램을 제한한 것이 러시아군 내부의 기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연구소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2025년 11월로 돌아가면 러시아는 느리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약 575제곱킬로미터, 222마일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2월에는 약 50제곱킬로미터, 즉 약 15.4, 19.3 제곱마일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의 진격은 월별 수치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결국 2026년 4월에는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 영토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큰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입니다. ISW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 전년도 겨울보다 조금 더 춥고 훨씬 더 습했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3월과 4월에는 봄비와 해동된 땅이 합쳐져서 진흙탕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유난히 진흙이 많아졌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특유의 방식으로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게 기록적인 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계화 부대, 즉 장비 전력은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쥐퍽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러시아가 병사들에게 화력 지원을 하거나 돌격 임무에 투입한 병력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흙에 장갑차가 갇히면 러시아 병사들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물러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량에서 내려 진흙탑을 걸어가다가 결국 우크라이나 드론에 발견되어 제거당합니다. 이것은 전쟁 내내 반복된 푸틴의 이야기입니다. 포병과 활공폭탄의 지원을 받는 인간 파도식 돌격이 러시아가 가진 거의 유일한 전략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가득한 살상구역이 확장되고 러시아의 침투 전술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이 전략은 점점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하려는 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러시아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장군들이 퍼뜨리는 거짓말과 자국 내 전쟁에 대한 열의 감소가 결합되어 푸틴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현실을 전해드립니다. 앞서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러시아의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장군들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우세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푸틴이 그걸 믿는 듯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로 아첨하는 집단을 만들었고 이들은 창문에서 떨어지는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 거짓말을 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여론조작자인 발레리 고라시모프는 러시아 군 총참모장입니다. 4월 21일 AA는 고라시모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80개 정착지와 1700제곱킬로미터,
영토를 장악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고라시모프는 3월에는 순이득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4월에는 심각한 순손실을 본 것도 아니었다며 오히려 러시아가 그 기간에도 영토를 확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라시모프는 러시아의 봄 공세 첫 2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34개 정착지와 700제곱킬로미터가 점령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참모총장 고라시모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외부를 속이기 위한 것인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장군들이 만든 대체 현실에 빠져들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토의 순손실과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에서 일어나는 탈러시아화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푸틴의 구식 전술이 성공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투입할 인력이 없으면 고기 분쇄기 전략을 쓸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봄 공세를 유지할 병력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미 러시아의 병력 모집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3월 2 러시아가 모집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은 4번째 연속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12월부터 병력 부족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기 러시아의 영토 확장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진해 영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이를 더 깊이 다룹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가 2026년 말까지 40만 9천 명의 계약병을 모집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전합니다. 러시아는 하루 평균 1120명의 병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에 이르는 손실을 간신히 메우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 봤듯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모집 속도로는 러시아가 2026년 말까지 목표치에서 수천 명이나 부족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도 결코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2026년 말까지 매달 러시아군 5만 명의 사상자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달성하면 러시아의 모집 문제는 전장에서의 손실로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영토 손실뿐 아니라 병력 손실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다른 면에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장군을 임명할 때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대의 뒤틀린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만큼 부패할 의지와 복종심을 함께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이 무능함은 현장 병사들에게도 이어지지만 부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반은 전선에 보내진 러시아 신병이었는데 2월에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신병 훈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건강검진 후 그들은 모레 군기지 갈 준비가 됐는지 물었고 우리를 5일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부대 교대를 위해 또 5일을 기다렸고 그 후 전투 위치로 갔습니다. 건강검진과 준비기간은 합쳐서 10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 군인이 전선에 내던져져서 푸틴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전에 받는 준비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자신의 장군들이 하는 거짓말과 계속 약해지는 군대에 빠져있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무능력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술을 변화시켜 자국 영토의 많은 부분을 탈러시아화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ISW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에서 3가지 주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드론, 지상공세, 그리고 러시아의 통신 상황을 이용하는 점입니다. 하나를 추가할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주세요. 우선 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중거리 드론을 전력에 추가했으며 이 드론들이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FPV 드론보다 멀리 날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러시아로 보내는 장거리 드론만큼의 사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 후방 지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전선 뒤 200km, 즉 124마일까지 날아가 러시아의 병참 체계를 타격하고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방공망이 무너지면 후방 깊숙한 곳까지 추가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러시아의 보급품이 지연되거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휘소들도 이 드론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으며 이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러시아 군대가 더욱 분열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선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 방공망에 대한 공격은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의 석유 및 군사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푸틴의 군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FPV 드론과 최전방 지상 로봇이 더해지면 치명적인 조합이 됩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현재 러시아군 사상자의 96%가 드론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실제 우크라이나 병사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매달 수만 명의 러시아군이 제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 대 기계의 싸움이며 그런 싸움에서는 승자가 단 한 명뿐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은 이전보다 넓고 깊게 뻗어 있고 러시아는 그 살상구역에 들이받다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돌격이 우크라이나 진흙에 막히면 푸틴은 소규모 침투 부대를 우크라이나 방어선 뒤로 보냅니다. 이 부대들은 러시아 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라시모프 같은 사람들은 한두 명의 러시아 병사가 지원을 기다리며 필사적으로 숨어있는 지역을 점령지로 계산해서 부풀려진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전술을 인식하고 회색지대의 러시아 침투자 소탕을 위해 수색 경멸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중거리 타격 지원을 받습니다. 러시아가 후방에서 공격받으면 침투자들이 성과를 확대할 보급품과 병력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투자들은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제거당합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 군대는 약화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통신 상황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러시아의 불법 단말기 사용으로 얻었던 스타링크 접속을 차단한 이후로 그 문제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 차단 이후 스타링크 데이터 트래픽은 무려 75%나 감소했다고 밀리타니가 3월 12일에 보도했습니다. 그 수치야말로 러시아가 이 기술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대부분 사라졌죠. 러시아 라이프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부대는 아직 작동하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처럼 접근성도 들쭉날쭉하고 일부 소규모 전선 지역 외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만큼 넓지 않습니다. 여기에 푸틴의 텔레그램 탄압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 군인들은 대체할 수단도 없이 현대적인 통신 수단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월에 우리가 목격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공세작전에서 네 번째 감점인 적극적인 방어입니다. 이것이 2026년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략이며 러시아의 약점을 정밀하게 공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행동은 러시아가 예비군 이동과 접근 방식 변경 등 대응을 하게 만들지만 변화가 충분히 빠르지 않아 우크라이나가 이를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곳에서 방어하고 푸틴 군대가 가장 약하고 대비가 가장 부족한 곳을 공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반대로 군사 구조면에서 러시아와 반대되는 접근을 취해 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점점 더 분열되고 훈련에 덜 중점을 두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훈련 시간을 늘리고 부대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해 군을 재조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전략 실행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생산하는 방위 산업을 구축해 군사 원조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면적 반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동적 방어의 본질은 아닙니다. 전장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계산된 타격을 봅니다. 러시아 후방을 노리는 중거리 드론이든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 장거리 드론이든 지상 경력이 러시아 진지를 제거하든 이런 타격은 누적 효과를 냅니다. 러시아 군대는 끊임없이 혼란과 교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심 급소를 모두 타격하고 있으며 전장에서 부대들이 더 결속력을 갖게 될수록 상황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초기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상 최대의 손실과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영토 순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효과 없는 전술만 고집하는 그는 우크라이나를 상대할 방도가 없습니다. 전세도 이미 뒤집혔고 앞으로 드론과 사상자, 손실만 늘어날 것입니다. 늦은 봄과 여름에 찾아올 따뜻한 계절조차도 이제 러시아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군대는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으며 봄 공세는 사상 유례없이 빠른 시간 안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는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영토를 해방시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이지만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불법적으로 점령된 이 반도는 장기적인 탈러시아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에서 역사적인 일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드론으로 강력한 타격을 가했지만 이번 공격은 다릅니다. 겉보기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벌인 수많은 장거리 공격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저 여러 공격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입니다. 힘의 균형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주도권과 러시아를 무너뜨릴 완벽한 전략을 갖췄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년간 이를 준비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러시아 보로네시주로 어떻게 데려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와 접하고 하르키우주 근처에 위치한 러시아의 보로네시주는 전선에서 약 150km, 즉 93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몇 년 전부터 더 깊은 목표물을 타격해왔으므로 이 거리는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4월 29일 우크라이나는 특별한 목표를 타격했고 이는 몇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준비해온 전략을 활용한 협력 작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러시아 회전익 항공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헬리콥터는 다른 세대와 함께 보로네시 비행장에서 우크라이나 출격 전 연료를 보급하고 점검을 마치기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을 것입니다. 4대 중 적어도 한 대는 Mi-28 공격 헬기였고 또 한 대는 Mi-17 수송 헬기였습니다. 이런 전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투입하고 저항 세력의 무차별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4월 29일 의 급유는 헬기 조종사들이 임무를 계속하기 전에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급유 정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화려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러시아 헬리콥터가 급유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이 하늘로 떴습니다. 1인칭 시점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들이 90마일을 날아 보로네시에 도착해 주차된 헬리콥터를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지대여야 했던 곳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방공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었고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하나씩 거리를 좁혀가며 직접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공격의 영상 증거는 이미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기쁜 마음으로 공유했습니다. 타격은 엔진구역의 중앙 후방 부분에 가해졌으며 주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피해갔습니다. 이 공격의 결과 드론에 맞아 헬리콥터 정비 전문가 1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텔레그램 게시글을 통해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확한 타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기술자 1명을 잃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수만 명의 인력을 지원 역할로 훈련시키는 대신 전선에 보내 죽게 하면서 군 내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인력조차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아쉬워할 것은 헬리콥터들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다른 헬리콥터들과 Mi-8도 파괴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다목적 기체로 병력을 수송하는 동시에 지상부대에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 격추로 러시아는 약 600만 달러를 잃었고 우크라이나 드론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만 들었습니다. 같은 장거리 FPV 드론에 격추된 미-8 헬기는 러시아가 제작하는데 3배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1,800만 달러에 600만 달러를 더하면 우크라이나에겐 하루에 2,400만 달러 이상의 전과가 됩니다. 에어크래프트 24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격추한 Mi-17 헬리콥터는 3,200만 달러가 들었지만 이 금액이 러시아 제작 비용인지 수출 가격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러시아가 자국용 헬리콥터를 절반 비용으로 제작했다 해도 우크라이나의 공중 타격으로 또 하나의 값비싼 장비가 파괴됐습니다. 솔직히 러시아는 이런 손실에 이제 익숙해졌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헬리콥터들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헬리콥터는 우크라이나 파르피잔에 의해 지상에서 폭파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트베르주 훈련센터에서 Mi-28N이 파괴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9월 우크라이나 드론이 Mi-8을 격추한 것처럼 러시아 헬리콥터도 비행 중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매우 드물어 러시아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푸틴의 침공 이후 러시아는 352대의 헬리콥터를 잃었다고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금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가장 최근의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엄청난 수준의 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부대의 단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관여가 필요했습니다. 100마일 떨어진 비행장에 무작정 드론을 쏘며 공격할 가치가 있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러시아의 급유 중인 헬리콥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공격하기에 완벽한 순간에 도착하도록 무기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헬리콥터가 지상에서 급유 중일 때 드론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훨씬 전부터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시기엔 우크라이나는 절대 어중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29 독립여단을 포함해 3개 부대를 보로네시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429 독립여단은 우크라이나에서 아킬레스 여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43 독립포병여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상적인 드론 공격을 자주 주도해온 우크라이나 보안국 알파 부대도 있었습니다. 알파 부대가 드론 공격을 맡았다는 건 분명하지만 다른 두 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프로비디는 그들이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현명하네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드론 공격을 성공시키는지 러시아에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죠. 푸틴의 앞잡이들에게
이런 공격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푸틴이 걱정할 것은 우크라이나의 조율 능력이 아닙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두려워할 것은 헬리콥터 손실이나 러시아 군사력의 약화, 그리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조차도 아닙니다. 푸틴의 진짜 문제는 이번 공격의 상징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보로네시에서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과 장거리 무기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방어 체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해 이번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참고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4월 29일 해낸 일과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러시아의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한 지속적인 작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작전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공을 자신들이 원했던 만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총 면적이 1700만 평방킬로미터, 약 650만 평방마일에 달합니다.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만 만들어도 모든 영토를 완전히 보호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에 점령지인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방공 시스템을 보내 후방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결국 불가피한 결과가 나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문제를 악화시켜 러시아는 이제 주요 목표물조차 방공 시스템이 부족해 지킬 수 없습니다. 보로네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점령지 전역에서 벌이는 여러 공격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직전 며칠만 봐도 다른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전선에서 1700km, 즉 약 1050마일 이상 떨어진 공군기지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첼야빈스크에 위치한 샤르고르 공군기지는 드론 공격을 받아 러시아의 초현대식 Su-57 전투기 2대와 Su-34 1대,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항공기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가장 깊숙한 타격 중 하나였으며 러시아는 최고의 전투기 몇 대와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르몽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약 1500km, 즉 약 930마일 떨어진 페름의 대형 정유소에도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원유와 정제유 제품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작전의 일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전쟁기계 약화가 목적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돈을 들여 만든 자산을 타격하는 공격과 러시아가 그런 자산을 더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자금줄을 겨냥한 공격을 결합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5월 3일로 넘어가면 레닌그라드주의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가 우크라이나가 프리모르스크에 있는 러시아의 발트해 석유 터미널을 또 한 번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수출 터미널을 겨냥한 드론 60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설 외에도 군함, 순찰정, 그림자 유조선까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모르스크는 4월 대부분과 이제 5월에도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월 1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위치한 투합사 정유소를 공격했으며 이번 공격은 약 한 달 사이 네 번째입니다. 그런 반복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중요한 석유 시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한 번의 성공적인 공격만으로도 푸틴이 더 많은 방공망을 보내도록 압박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안전한 항공 통로를 확보해서 드론을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보내고 그 드론들이 러시아 전역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더 큰 문제는 공격 후에도 이런 통로가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통로들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전에 타격했던 프리모르스크와 투합사 같은 곳에 도달했을 때 러시아가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방금 언급한 모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단 3일 만에 일어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보로네시에서 러시아 헬기에 대한 공격은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년 동안 푸틴은 러시아의 가장 소중한 자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가 그것들을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반 몇 년은 과도하게 분산된 방공망으로 충분했습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정유소를 대상으로 한 작전에서 몇 달에 걸쳐 같은 정유소를 여러 번 타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140회 이상 타격했으며 이는 2024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계였던 그 방공망은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이제 러시아 방공망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물론 빈틈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빈틈이 예전보다 더 오래 열려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태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여유분의 방공망이 없기 때문에 푸틴은 무엇을 지킬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상황을 만들려고 몇 달간 방공망을 압박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러시아 본토와 점령진 의 러시아 방공망을 상대로 492회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해당 기간 확인한 장거리, 중거리 공격의 약 3분의 1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의 체계적인 파괴가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장거리전의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의 결정적인 순간이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변화를 강제로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4월 우크라이나 중거리 타격으로 러시아 방공 레이더 시스템 25기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대씩 파괴된 셈입니다. 푸틴이 점령한 영토를 지키려면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이나 러시아에 있던 방공 시스템으로 모두 대체해야 합니다. 러시아도 비축물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4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을 충분한 방공 미사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악화가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런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를 대체할 새 장비를 충분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 야타를 장거리와 중거리 드론 공격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러시아 내부의 고가치 목표를 타격할 더 강력한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집요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P9는 그런 무기들 중 하나입니다. 파이어포인트에서 제작한 FP9는 모스크바까지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보다 더 큽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빨리 무너질 줄 알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FP9이 개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미사일로 러시아 내 원하는 목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년간 방어시설을 없앤 건 볼링핀 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FP9과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그 핀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장거리 무기 품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대량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4월 30일 ABC 뉴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의 발사체 6,804기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으며 이는 3월에 세운 러시아의 이전 기록인 6,600기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량을 얘기하면서 러시아의 월별 드론, 미사일 숫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러시아의 최근 2달 기록도 우크라이나가 3월 달성한 수치를 넘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7,347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서 보고된 월간 최대치이며 하루 평균 237기의 발사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핵심 분야 중 하나에서 러시아를 앞질렀으며 이는 수개월 동안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방공망이 너무 분산되고 무너져서 우크라이나가 거의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게 되자 우크라이나는 곧 FP9과 같은 탄도미사일까지 동반한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군단을 러시아로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월에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수로 러시아를 이겼는지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해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3월에 많은 정보를 공개했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전에서 러시아를 앞서고 있다고 다시 나서서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증거는 브로네시에 파괴된 헬리콥터, 투합사와 프리모르스크에 불타는 석유, 우크라이나에서 900마일 떨어진 러시아 공군기지에 산산조각난 전투기들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점령지든 자국 영토든 가장 소중한 자산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력화하는 모든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를 조금씩 더 약화시킵니다.
방어 체계가 수많은 작은 타격에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최신형 드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데 무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하는 일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는 전형적인 방공망 제압 전략입니다. 이 전략 실행에 몇 년이 걸린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폭격 속에서도 무기를 직접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무기를 갖췄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허가를 구해야 하는지, 러시아 목표물이 사정거리 밖에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제거되어 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은 계속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군집이 커지고 탄도미사일이 투입되면 우리가 언급한 공격이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푸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처에 소금이 듬뿍 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최전방 부대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크렘린의 전쟁 기계는 이제 옛 위용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수백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심장부인 그곳에서 크렘린 관리들과 강경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조차도 더 이상 그들 앞에 닥친 냉혹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전세는 빠르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러시아는 세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고 값비싼 전략적 패배 중 하나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초반과 몇 주 동안 그의 군대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정확히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북쪽, 동쪽, 남쪽에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진격했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들과 마을들은 곧 함락되었고 크렘린의 군대는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말 한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7%를 점령했습니다. 푸틴은 아마 이미 샴페인을 차갑게 준비해두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그의 군대가 상대를 계속해서 압도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푸틴이 처음 목표로 삼았던 동부 4개 지역이 완전히 그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2022년 3월에 정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방 세계의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반격 작전을 펼쳐 수천 평방마일에 달하는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했고 러시아군을 일부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냈으며 마침내 전선을 안정시켰습니다. 2022년 말까지 러시아의 점령 지역은 27%에서 약 1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그 영토를 되찾기 위해 매년 필사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몇 주, 길어야 몇 달 만에 끝날 것처럼 보였던 전쟁이 이제는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과 싸운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성과는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22년 말의 좌절 이후에도 크렘린의 전쟁 기계는 여전히 재정비하고 병력을 모으고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다시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몇 주처럼 빠르게 진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때때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자 러시아의 최전방 부대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진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점점 더 강력해지는 반격 조치 덕분에 오히려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두 전문가, 국제정치 컨설턴트 제이슨 J. 스마트 박사와 전 네이비실 팀6 지휘관 척 파라가 최근 크렘린의 2026년 1분기 참담한 성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파라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1분기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총 면적은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연구소 ISW에서 2026년 3월 31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은 2025년 후반부터 2026년 초까지 상당히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2026년 첫 몇 달 동안에는 극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2026년 첫 3달 동안 하루 평균 5.5 제곱킬로미터를 진격했는데 이는 2025년 첫 3달 동안에 하루 평균 11.06 제곱킬로미터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이 수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에 약 319제곱킬로미터, 즉 123제곱마일을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에는 큰 감소가 있었는데 러시아군은 단 123제곱킬로미터, 즉 47제곱마일만 진격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진격이었습니다. 2026년 2월은 우크라이나군이 잃은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탈환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ISW의 자체 분쟁 분석가인 조지 바로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밝힌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탈환한 마지막 시기는 2023년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입니다. 이 순간은 러시아가 속도를 늦춘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3월에는 크렘린에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거의 아무런 영토적 이득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는 23제곱킬로미터만 점령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영토를 잃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군은 단순히 속도가 느려진 데 그치지 않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월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늘 대부분에서 달팽이 걸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가장 큰 작전 중 하나였던 폴크로브스크시를 향한 오랜 공세는 원래 몇 주밖에 걸리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아브디브카에서 포크로브스크까지 겨우 50km, 즉 31마일밖에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70m, 즉 230피트의 속도입니다. 이 속도는 1세기 전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명 높은 솜전투에서 연합군이 진격한 속도보다도 느린 것입니다. 러시아가 쿠피안스크나 차시브야르 같은 다른 지역에서 벌인 공세는 이보다도 더 느렸으며 크렘린은 아주 작은 마을이나 폭격으로 움푹 패인 땅을 점령하는 데에도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 러시아가 푸틴의 4개 지역 점령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쟁은 러시아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되고 푸틴의 업적에도 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당황하는 이유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너무 느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 충분히 힘들었지만 2026년 초는 크렘린의 군대에게 정말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총 35,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2월보다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처마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올해 1분기 동안 러시아는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척파라가 지적했듯이 그런 수치는 도저히 지속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연간 36만 명이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하루에 1000명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2개의 대대에 해당하는 병력입니다. 규모에 따라 크거나 작으면 3개의 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군대도 그런 손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문자 그대로 가장 넓은 나라이고 인구도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러시아의 군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도 러시아는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병력을 무한정 계속해서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숫자는 줄어듭니다. 사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초내에 나온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엄청나게 높은 사상자 규모를 메우고 병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병을 찾는데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민족을 협박하거나 아프리카에서 용병을 모집하고 북한에서 병력을 들여오고 강간범과 살인범 같은 중범죄자들을 전선에 보내고 심지어 만성질환자들까지 투입하는 등 절박한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모집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대학과 기업들까지 압박하면서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하도록 거의 애원하다시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모집 캠페인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매달 최대 5만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렘린이 병력을 계속 보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라가 말했듯이 그런 숫자로는 손실을 메울 수 없고 다음 이른바 여름 공세와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이나 기동을 앞두고 더 큰 병력을 구축하는 것도 확실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스마트도 동의하며 사상자수와 전선부대의 달팽이 같은 진격 속도를 함께 보면 러시아는 현재 도네츠크 지역에서 평방킬로미터당 약 316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내내 최소한의 이득을 위해 병력을 계속 잃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 수치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거의 아무런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수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보기 전에 저 밀리터리 쇼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최신 정보는 구독으로 받아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2026년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여러 요소들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크렘린의 군대를 암울한 새로운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파라시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갑 전력을 잃었는지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1만 1천 대 넘는 전차를 잃어 이는 유럽 모든 나토 동맹국 전차 수의 5배에 해당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방대한 소련 시절 장갑차 비축분조차도 이제 크게 소모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고갈된 것은 아니며 수백 대의 T-72와 T-80 변형 전차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비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더 새롭거나 더 성능이 뛰어난 전차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렘린의 전쟁 기계는 점점 더 196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한 골동품인 T-62와 같은 구형 전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파라시 말처럼 이 전차는 냉전 시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이 도입 당시 브리핑을 받던 종류의 전차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 전차 도입 시기 브리핑을 받았고 당시 엘비스 프레슬리도 냉전 속 유럽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차는 오래되고 구식입니다. 만약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여겨지는 나라가 전장에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전차가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이라면 이는 그 나라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전차나 다른 장갑 차량이 없다면 러시아의 전선이 붕괴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소수의 병력만으로는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거나 도시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장갑 차량이 필요합니다. 방어선을 돌파하고 방어진지에 구멍을 내며 요새를 부수고 병력이 진격해 영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크고 강력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살 돌격조, 즉 한 번에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고기 분쇄기처럼 위험한 곳에 내던져지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조종사, 포병부대, 저격수,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도가내든 쥐잡듯이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격전이 벌어지는 살상구역으로 곧장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26년에 러시아 돌격부대가 전쟁 초기에 비해 전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크렘린의 군대는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진짜 군인들, 즉 인생을 군대에 바친 남성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전투 경험이 있고 자신이 가진 무기와 차량을 다루는 법을 알고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압박 속에서도 비교적 침착함을 유지하고 전투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초기의 직업군인들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서 부상당하거나 전사했고 그들을 대신한 사람들은 같은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러시아 군대는 주로 죄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약하거나 허약한 사람들, 강요나 협박을 받아 입대한 사람들, 혹은 오직 돈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많은 보수와 높은 급여를 약속받고 유혹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직업군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러시아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은 전혀 전선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디든 전선이 아닌 곳에 있고 싶어하며 기회만 있으면 항복하거나 탈영하거나 아니면 크렘린의 자살 공격에 투입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파라에 따르면 이 병사들은 전선에서 맞이할 상황에 제대로 훈련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병사들을 훈련시킬 시간조차 없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회복 불가능한 군사적 현상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착한 민간인들은 지상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조차 부족합니다. 전직 SEAL 팀6 전대장은 한 영상에서 20명에 달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숲속에서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서 있다가 우크라이나의 열화상 드론에 발견되어 사냥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이어 이런 신병들은 전선에 도착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방황하다 길을 잃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사기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데 사기는 장기적인 분쟁에서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성공의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사들이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갖고 지휘부를 믿고 공된다면 어떤 작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멸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집단적인 노력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군대가 있다면 그들은 나가서 최선을 다하거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빠져나갈 방법만 찾고 군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스마트가 말했듯이 점점 더 많은 군인들이 탈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그 무시무시한 최전방 사륙지대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고위층들에게 정말 심각한 학제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지 최전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정역에서 전쟁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에 따르면 현재 35개의 러시아 지역 이 일회성 입대 장려금과 모집 수당에 너무 많은 돈을 써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불만을 가진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주저하는 민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자원, 자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도로와 도시, 마을의 유지관리 같은 필수 서비스에 투자하는 대신에 말이죠. 러시아에서의 삶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많은 러시아 가정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다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악화되는 공공서비스의 영향을 겪으면서 일상 필수품에 더 많은 돈을 써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ISW는 러시아의 국영 여론조사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여론조사들은 크렘린이 소유한 언론사에서 실시하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지율이 3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6주 연속 하락하여 72.9%에서 66.7%로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역시 하락했으며 그가 이끄는 집권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인기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자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는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어용 언론들마저 국민 불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신호입니다. 이것이 모스크바가 공포에 휩싸인 또 다른 이유이며 푸틴의 측근들과 참모, 지휘관들 모두 앞으로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한 번의 여름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크렘린은 그들의 군대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진하여 따뜻한 날씨를 최대한 활용해 영토를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파라와 같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여름에 비교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키예프의 군대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진전을 이룰 것이다 생각합니다. 전직 네이비실 대원은 키예프 군대가 되돌아보고 잠재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드니프로강 건너까지 완전히 밀어냈던 경우나 북쪽의 하르키우와 그 주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한번 러시아군을 수미주 밖으로 완전히 몰아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파라시는 이런 일이 곧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휘체계의 취약성, 장교들의 무능함, 그들의 부패, 그리고 소총 탄약 외에는 기본적인 군사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러시아의 임박한 붕괴의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파라시는 모스크바의 관리들 또한 자신들의 자금과 군사 자원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묶여 있다는 점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영국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역량의 97%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병력도 그곳에서 매우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위협에 대응하거나 방어할 여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중국은 여러 면에서 러시아의 잠정적인 동맹국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이용해 수십 년 동안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극동 지역 일부를 차지하려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를 막을 힘이 없을 것이고 이는 한때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과 대가를 무시한 권력 추구의 무자비함 때문입니다. 러시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에서 쌓아 올리려 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푸틴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에게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한 일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혼돈의 무대를 마련해 더 나쁜 일이 곧 닥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질문은 잠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깊은 곳에서 해낸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는 푸틴이 전쟁에 내보내는 병력들을 소모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살상구역의 규모를 꾸준히 확장해왔습니다. 원래의 살상구역도 충분히 위험했는데 전선뒤 수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었고 드론과 대전차 방어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구역들은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 드론 도입으로 우크라이나는 더 깊고 강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후방은 전례 없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그 심각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더 남쪽에서는 점령된 자포리자 지역이 공격을 받았고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시를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야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3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그리고 지휘 구조를 겨냥한 지속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직적이며 영리합니다. 드론 부대들이 전보다 더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지든 발트 3국이든 심지어 러시아의 우랄 산맥 깊숙한 곳이든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4월의 공격들은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러시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루안스크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초 무인 시스템 부대 SBS 센터가 러시아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탄약과 보급품 창고를 겨냥했습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이 곧 루안스크를 넘어 진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푸틴이 그렇게 요구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소총에는 탄약이 없을 것이고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무참히 당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네메시스 부대는 러시아 루안스크의 보급망을 마비시킨 데 이어 4월 24일 자포리자에서 드론 착륙장과 저장고를 공격했습니다. 더 많은 보급망이 무너졌고 러시아의 중장거리 드론 전략까지 망가뜨리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디질세라 첫 번째, SBS 센터도 4월 24일 루안스크에서 또 다른 탄약고를 타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첫 번째 SBS 센터는 우크라이나의 9번째 카이로스 대대와 협력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에서 여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두 주 전체에서 통신 허브가 마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통신탑을 파괴해 러시아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정면 돌격하고 운에 맡기라는 명령을 전선의 병사들에게 전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K2 여단도 4월 24일에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루안스크에서 또 다른 목표물을 타격했는데 러시아의 군수허브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네메시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포리자에 있는 드론 착륙 및 저장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또 다른 통신탑을 타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너무 강력하게 공격해서 전체 통신탑이 무너졌습니다. 4월 25일에도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제9대대는 자포리자에서 러시아군 임시배치 지점을 제거했고 통신이 끊겨 혼란스러워하던 러시아 병사들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9대대가 도네츠크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루 동안 러시아 열차 3대가 공격을 받아 푸틴의 군대가 부분적으로 점령한 주에서 진격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물류 생명선의 핵심 부분이 파괴됐습니다. 3일 동안 정말 많은 공격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에 대해 매우 기뻐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로베르트 브로브디였습니다.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성공 영상을 올리며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군인들을 신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점령지에서 좁은 시각으로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마치 석기시대의 백군 같았죠. 철도 물류는 개썰매와 곤돌라로, 통신은 인터넷과 비둘기로, 창고와 유류 저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랄 산맥 너머에 본부가 있는데 구멍과 참호 속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불빛을 켜세요. 브로브디는 점령지에 눌러앉은 벌레들의 계획과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브디의 모든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않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지 러시아군을 석기시대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로브디의 말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살구역을 계속 확장해 이제 전선 앞 회색지대뿐 아니라 전선 뒤 수마일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드론이 투입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FP2와 같은 중거리 무인 항공기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4월 3일간의 대규모 공격 때처럼 다양한 표적을 거리낌 없이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러시아군에게 매우 위험했던 살상구역이 이러한 새로운 드론의 등장으로 인해 일부 전선 지역에서는 3배로 확대되어 최대 150km까지 뻗어 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불법 스타링크 연결의 상실과 푸틴의 텔레그램 사용 단속으로 인해 통신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드론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러시아의 물류, 탄약, 병력, 그리고 남아있는 통신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내부에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브로브디는 러시아 영토 내 1500에서 2000km, 즉 930에서 1240마일 지점은 더 이상 평화로운 후방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의 새는 언제든 원하는 곳을 날아갑니다. 그러나 점령지의 근접 후방이야말로 푸틴을 진짜로 걱정하게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면 이 가까운 지역들은 전쟁 초기에 상상 못한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작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1588대의 중거리 드론을 발사했고, 이 드론들이 총 408개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만 우크라이나는 222개의 표적을 타격했는데, 이는 4개월 전체 총합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FP1, FP2, CAT-6, FD-29, E-300 드론을 러시아 점령군에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종류의 표적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지에 설치한 방공망도 겨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러시아의 고치작들 진짜 혼란에 큰 단서를 주었습니다. 푸틴의 방공망 문제야말로 그의 군대 상황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할 대목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거리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점령지에서 보고 있는 공격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대단한 것을 만들어냈고, 이제 유럽의 파트너들과 함께 자신들이 개발한 것을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키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동참했습니다. 4월 2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가 수천 대의 중거리 드론 생산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방위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전체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노르웨이 영토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건 현명한 결정입니다. 푸틴이 그 시설에 뭔가 하려면 나토 회원국에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노르웨이가 2026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니 배정한 70억 달러의 자금에 추가되는 것으로,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무기를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1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연이어 강력한 타격을 가한 후 푸틴을 또 한 번 약올리는 일입니다. 더 많은 중거리 드론이 투입될 예정이며, 러시아 지도자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보면 그 나라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그들은 딥 스트라이크 센터를 설립했으며,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4월에 사흘 동안 벌인 것과 같은 공격을 조율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 센터는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타격 속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브로브디의 목표는 무인 시스템 부대를 늘려 우크라이나 전체 군대의 5%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병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드론을 운용하게 될 것이며,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의 5%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로봇 군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푸틴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거리는 러시아 군사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1000마일 이상 깊숙이 타격해 푸틴의 석유와 가스 공급이 위험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가 확장되며 러시아의 장비 생산 공장 등 후방 지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드론들이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같은 곳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푸틴이 시작한 봄 공세에 필요한 보급품이 부족한 러시아 전선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완전한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러시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더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계속된 공격에 대응하며 이 드론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리니 꼭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러시아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위기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푸틴 군대에 안겨준 3일간의 지옥,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공격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드론을 제작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바로 그 드론을 막아야 할 무기들의 심각한 부족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무너지는 건 미사일 부족 때문입니다. 이는 4월 2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이 푸틴의 대공 미사일 비축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생산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과 타격 자산을 막기 위한 미사일 부족을 겪고 있는 적의 방공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르스키는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제니 카라난 장군과 회담 후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점령지에서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도 러시아가 대공미사일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해방 신기록을 세운 작전 중에 나왔으며 2월 말 몇 주 동안 러시아에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선 너머 회색지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던 러시아 침투 부대의 지원을 담당하던 러시아 후방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러시아의 부족 현상은 주로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판치르 같은 구형 방공체계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사 블로거 리바르가 밝힌 바와 같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존재합니다. 리바르는 수만 발의 판치르 미사일을 그저 허공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드론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의 방공망에 그 어느 때보다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공격이 대공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타격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생산 수단을 파괴하면 러시아는 미사일을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미사일이 바닥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방어망을 뚫고 목표를 타격하게 됩니다. 생산시설 공격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러시아 방공망이 실시간으로 체계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입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크림반도 점령분들조차도 이제 피할 수 없는 드론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설계된 실제 시스템들도 대량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 생산에 대한 공격과 함께 중장거리 타격으로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를 공격해왔습니다. 3월 31일 보고서에서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확인된 우크라이나의 공격 1530건 중 492건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러시아의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자산도 겨냥했는데 이는 방공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들입니다.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부대, 지휘 시스템 등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푸틴과 측근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1년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약화시켜 4월 23, 25일과 같은 공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차세대 중거리 드론을 개발 중이었고 이는 우연이 아니며 러시아 방공망을 계속 공격하며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27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1년의 공격을 통해 러시아의 S-350, 토르-M2, 54, 그리고 토르-M2KM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로 인해 2억 50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이 점령지 방공 시스템 부재로 생긴 빈틈을 이용하면 러시아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밀함, 화력,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결합되어 러시아의 후방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 압도적인 수량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쏟아내는 드론 수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많은 장 중거리 드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드론 7,347대를 격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격추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니라 드론의 잔해가 러시아 인프라와 자산에 큰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격추를 인정하더라도 3월 우크라이나 공격만으로도 그 수치는 거의 8,000에 달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3월에 6,462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실토한 셈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중장거리 드론 분야에서 선두주자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공격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됐습니다. 2024년 1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향해 드론 110대를 발사했습니다. 이제 그 월간 숫자는 하루 공격량에도 못 미칩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록적인 3월에 하루 평균 237대의 드론을 러시아에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범위가 넓어지면서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점령지는 과거의 공격이 드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장거리 드론을 자국 내 목표보다 러시아 내 더 가치 있는 목표에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발사가 늘면서 러시아 방공 문제가 심화되고 방공 체계가 더 많이 무력화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강화함에 따라 러시아도 매달 수백, 아니 수천 발의 추가 방공 미사일을 소모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막아도 대공 미사일 비축량 감소로 추가 공격에 계속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러시아는 물량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무너뜨리려 시도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전략을 푸틴에게 되돌려줬고 러시아 대통령은 혼란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생산 실패와 방공망 동계 소식을 들은 푸틴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노르웨이 등과 협약을 맺는 것에 매우 불만입니다. 그는 러시아 국방부가 4월 성명을 통해 이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는 이 결정을 유럽 대륙의 군사, 정치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들 국가를 우크라이나 전략 후방으로 만드는 의도적 조치로 본다고 했습니다. 푸틴이 가장 신뢰하는 대변인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역시 유럽 내 러시아 군대의 잠재적 타격 대상 목록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들은 푸틴과 측근들이 수년간 해온 공허한 위협일 뿐입니다. 지난 4년간 러시아의 수많은 위협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듯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우크라이나의 합의가 러시아의 최근 위협 직후 발표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로써 푸틴의 협박이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에게 효과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푸틴이 가진 전부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무너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완벽한 무기를 생산 중입니다. 4월 23, 25일 점령지에서 러시아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상 못할 일이 시작됐고 피해가 쌓이며 우크라이나가 푸틴 전쟁 기계에 유용한 것들을 계속 공격하자 러시아 미래엔 통제불능의 혼란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전선에 있는 푸틴의 꼭두각시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확장되는 살상지대로 명령받아 들어가면서 더 많은 죽음과 파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러시아의 공세는 우크라이나의 철벽에 부딪혔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군인들이 도네츠크 요새벨트에서 러시아 전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푸틴이 계획한 대규모 봄 공세는 요새벨트를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요새벨트가 러시아의 공세를 차단하고 점령 시도 지역을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어 러시아 공세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전쟁연구소 ISW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2026년 계획이 완들여 이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단순했습니다. 2026년 요새벨트 점령 계획이었습니다. 프랑스 24는 러시아의 이번 봄 공세가 요새벨트 붕괴를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강하게 방어된 도시들은 도네츠크 지역 점령의 핵심이며 결국 돈바스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돈바스는 푸틴이 평화협상 시작 이후 우크라이나가 넘기라고 요구해온 지역입니다. 푸틴이 서방과 러시아 국민 모두에게 항상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요새벨트가 취약하다는 것, 우크라이나가 붕괴 직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도시들의 벨트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미 해군 전 부제독 로버트 B 머릭이 우크라이나 더 깊숙이 그리고 그 너머까지 작전을 펼치고자 하는 어떤 군대에게도 진정한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지역을 손에 넣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봄 공세를 감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게 러시아의 계획이었지만 요새벨트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H-20 콘스탄티니우카와 슬로벤스크를 잇는 고속도로를 따라 남북으로 이어진 4개의 대도시와 수많은 소규모 정착지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벨트는 약 50km, 즉 31마일 길이이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는 3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2026년 말까지 그 도시 벨트를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그들이 직면한 과업의 규모와 크기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봄 공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성공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요새벨트는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시작하기 전부터 푸틴의 골칫거리였습니다. 2014년에 적대행위가 시작된 이후 이는 크림반도의 불법 합병과 돈바스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요새벨트에서 방어력을 강화해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요새화 작업은 러시아가 그 벨트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한 시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벨트가 필요합니다. 그 벨트는 도네츠크 지역의 마지막 30% 정도를 점령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며 이는 푸틴이 자신의 명백한 특별 군사작전 실패를 어떤 식으로든 성공담으로 포장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해줄 것입니다. 러시아 밖에서는 아무도 그걸 믿지 않겠지만 푸틴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봄 계획이 있으며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2025년 말까지 요새지대 밖의 작은 정착지인 차지비아르를 점령하기 위해 20개월 넘게 싸워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러시아의 지도자는 자신의 군대가 이런 외곽 정착지에서의 지리한 실패를 요새지대의 훨씬 더 강력한 방어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 필요한 것은 그 일에 투입할 더 많은 인력뿐이었고 푸틴은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푸틴의 허술한 요새지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봄 공세는 끔찍한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요새지대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작전 시작 며칠 만에 러시아 손실이 약 1만 명 사상자. 러시아 요새지대 함락작전도 기록을 세우나 최악의 방식으로 경신 중입니다. 3월 17일 러시아는 하루 만에 1710명의 병력을 잃었는데 이는 2026년 들어 지금까지 하루 최다 인명 손실입니다. 마지막 두 단어 지금까지에 강조를 두겠습니다. 푸틴의 전략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총알바지 병력을 더 밀어넣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러시아에 더 나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손실들은 이미 봄 공세가 매우 끔찍하게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으며 요새벨트를 무너뜨리겠다는 목표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과 선전가들이 이미 푸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푸틴과 그의 요새벨트 계획에 있어 상황이 심각함을 넘어 재앙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손실들은 푸틴처럼 냉담하고 전술적으로 무능한 사람에게는 요새벨트에서 영토를 얻는 대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영토 획득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ISW 전문가이자 우크라이나 군사관찰자인 콘스탄티안 마셰베츠가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ISW는 마셰베츠가 러시아가 도네츠크 요새선에 대한 공격에 제3통합군의 일부 부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합니다. 현재 그 병사들은 자이투나와 크리발루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이며 이 두 지역은 슬로비안스크 동쪽에 있으며 슬로비안스크는 요새선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러시아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3월 초에 약간의 전략적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3월 29일 기준으로 공세는 멈춘 상태입니다.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ISW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 일주일 동안 전혀 진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3월 22일 이후로 진전이 없었고 러시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니프카 방향, 즉 요새벨트의 반대편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는 그 지역에 러시아는 제3군단과 제8통합군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제3통합군보다 성과가 더 나쁩니다. 제3통합군은 우크라이나의 철벽에 막히기 전까지는 진전을 보였지만 푸틴이 요새벨트 남쪽 끝에 배치한 부대들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3통합군보다 더 느리게 움직여 푸틴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요새벨트를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 중 한 곳에 있는 부대가 러시아가 원하는 위치에 가까이조차 가지 못하고 있으니 그 계획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요새벨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을 쓰려하고 있으며 푸틴은 인력 증원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서 희생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셰벳은 3월 29일 페이스북에서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점령지에 동원 예비군에서 병력을 빼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원래 점령 지역에 훨씬 더 오래 머물러야 했던 병사들로 요새 방어선이 뚫렸을 때 증원군으로 투입될 예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전투에 투입되고 있고 러시아 의용 돌격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봄 공세 초기에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공격하는 전략으로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협공 전술을 원합니다.
두 개의 다른 측면에서 공격하면 적을 포위하게 되고 적은 양쪽을 방어해야 하므로 그들의 병력을 점차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만큼이나 오래된 군사 전략이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요새지대의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진격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요새지대의 남쪽, 특히 리만과 콘스탄티니우카 주변에서는 푸틴이 기대했던 진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격 없이는 포위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요새지대 남부에서 이미 고전 중인 병력에 의존할까요? 그것은 나쁜 생각 같고 그들은 진전 없이 점점 소모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푸틴은 지금은 멈춰있지만 북쪽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제3합동군에서 증원군을 보내야 할까요? 그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푸틴이 북쪽에서 빼오는 병사는 러시아 점령지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반격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제3합동군의 전력이 약해지면 이미 흔들리던 공세가 더 약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성과 없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새 방어선이 러시아 공세를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ISW는 러시아의 일부 진전이 리만과 콘스탄티니우카 작전을 지원할 수 있지만 슬로베스크 진격과 목표 달성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푸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이미 봄 공세의 첫 몇 주 동안 러시아의 손실 규모가 급증하게 만든 죽음의 함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요새벨트가 이런 접근으로 무너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2026년에 붕괴가 목표라면 가능성은 점점 낮아 보입니다. 봄 공세는 이미 붕괴 중이며 푸틴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고 푸틴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반전을 공개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하시고 항상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푸틴은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군대에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더 화를 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가 2026년 말까지 요새벨트를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된 봄 공세 시작 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10년이 넘도록 요새벨트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여전히 자신의 군대가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지적한 것은 ISW, 특히 러시아 담당 연구원인 제니 올름스테드와 제시카 소비에스키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 18일에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포크로프스크 미르나라를 점령하려는 22개월 작전 중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푸틴에게 그가 노리는 훨씬 더 견고한 요새 방어선이 결코 쉽게 함락되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했어야 했습니다. 요새 방어선 붕괴 시점에 대해 두 사람 모두 2026년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군이 2027년 이나 2028년 전까지 도네츠크와 요새 방어선을 점령할 가능성은 낮다고 두 사람은 12월에 밝혔습니다. 단 우크라이나의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이 계속된다는 전제입니다. 봄 공세 초기 몇 주 동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이 거의 확실하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과 군 지휘관들이 무능했지만 이는 전적으로 푸틴만의 실패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2025년 후반 대부분을 봄 공세 준비와 포크로브스크 미르나라드 진격, 우크라이나 남부 영토 점령에 집중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려 했던 요새벨트의 남단에 우크라이나가 예비군을 보내지 못하도록 남부 지역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잠시 러시아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러시아가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접근을 이루면서 남부 지역 입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월 말부터 우크라이나는 남부에서 반격을 시작해 러시아가 점령했던 영토 중 최대 400제곱킬로미터, 즉 약 154제곱마일을 해방시켰습니다. 푸틴이 원했던 완충지대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러시아는 반격을 막기 위해 예비군을 우크라이나 남부로 보내야 해 요새 방어선에 투입할 병력이 계획대로 쓰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요새 방어선 남쪽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그 지역에서 크게 실패하는 이유가 일부 설명됩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파견되는 병사들이 단순한 일반 보병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정예부대와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지대에 대한 러시아의 봄 공세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고깃덩어리들, 총알바지입니다. 거의 훈련도 받지 못했고 전략적 감각도 부족한 병사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요새를 상대로 죽으러 보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만에 사상자 수 신기록을 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끝나기 전에 그 기록이 여러 번 더 깨지는 걸 아마 보게 될 겁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벌이는 모든 공세가 요새 방어선에 의해 차단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것도 한몫했지만 푸틴은 자신이 전략적 천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는 너무 자만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크렘린 측근들의 역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장에서 겪는 문제 뒤에는 푸틴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 블로거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푸틴의 러시아 허위정보 부대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전가입니다. 조금씩 우위가 우리 적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 포돌리아카가 지금까지의 요새벨트에 대한 공세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이 선전가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그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포돌리아카는 전 우크라이나 시민이었으나 2014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첫 번째 침략 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로 충성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푸틴에게 완벽한 선전가가 되었습니다. 푸틴 침공의 정당성을 러시아인에게 설명할 사람으로 전 우크라이나인보다 적합한 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약 4년 동안 유튜브 구독자 270만 명과 텔레그램 팔로워 약 280만 명을 보유한 포돌리아카는 푸틴이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여전히 예측하던 지난 겨울까지 엄청난 대중을 상대로 선전을 퍼뜨리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 최고의 군사 블로거 중 한 명이 자신의 후원자에게 등을 돌렸고 봄 공세의 붕괴가 그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과 전략이 우월하다는 모호한 언급만으로는 이것이 큰 배신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돌리아카가 양쪽의 보험을 들어두고 예전에 배신한 나라와 잘 지내려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사 블로거가 봄 공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앞으로 몇 달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선전가는 안타깝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러시아의 주요한 공세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지만 그 공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포돌리아카는 러시아가 요새벨트 돌파 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 우위가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중거리 드론 덕분에 점령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드론들은 러시아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점령지 주요 군사 거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포돌리아카는 푸틴의 전 지지자 중에서 러시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유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일리아 로미즐로도 수년간 러시아의 이웃국가 지배를 주장했지만 이제 푸틴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푸틴이 러시아 영토를 통합할 인물로 봤지만 지금은 피비린내 나는 공격과 계약병을 속이는 1등이 벌어지고 로미즐로가 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침공을 출구 없는 전쟁이라 하며 이 전쟁이 10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남자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당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임하고 전범이자 도둑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여 만세! 젠장! 로미즐로가 외칩니다. 이들은 수년 동안 선전전선에서 크렘린의 입장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러시아가 실패하고 있으며 푸틴이 약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더 큰 문제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주까지 나도 성과 없이 손실만 늘고 벨트에 아무 타격도 못 준다면 푸틴의 전략적 무능함이 결국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할 것입니다. 2025년 말까지 크렘린은 이미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을 탄압하고 있었고 푸틴은 그 이후로 러시아 내 인터넷을 차단해 국가에서 승인하고 통제하는 소식통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상자 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봄 공세 실패에 영향이 없습니다. 푸틴이 탄압을 강화할수록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요새 벨트에 관해서는 최소한 2014년부터 해왔던 대로 푸틴의 침략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크렘린이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수년이 걸릴 것이며 이미 러시아에 큰 대가를 안기고 있습니다. 2026년 러시아에게 가장 치명적인 날은 이미 지났으며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사 행사 중 가장 웅장한 행사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고 휴전을 애원하는 약한 모습뿐입니다. 푸틴의 승리 퍼레이드는 그저 보잘것없고 자기 과시적인 행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의 퍼레이드에 불벼락을 내릴까 두려워하는 강건 지도자에게는 굴욕입니다. 푸틴은 방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고 있고 4월 29일 모스크바의 선언에서 푸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중요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푸틴은 그날 자신의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를 시켜 5월 9일에 휴전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게 했습니다. 왜 휴전일까요? 러시아는 해마다 전승절 퍼레이드를 열고 싶어 합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를 이겨낸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푸틴에 의해 권력 과시를 위한 기괴한 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이 위장극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푸틴은 자신의 작은 무력 과시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동원했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푸틴은 트럼프와 1시간 반 동안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푸틴은 이어 자신의 퍼레이드를 위해 휴전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려 한다는 인상을 미국에 주려는 명백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푸틴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퍼레이드를 미사일로 공격할까 두려워 휴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을 멈춰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기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푸틴의 조작과 회유를 꿰뚫어 봅니다. 이것은 푸틴이 강권적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하려 행사를 이용하는 러시아 지도자의 절박함일 뿐입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퍼레이드가 조용히 진행되길 원하고 그 후에 다시 공격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푸틴의 요구 후 젤렌스키는 우리는 휴전이 러시아의 전술적 기만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의 없이도 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푸틴의 어용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4월 30일에 이것은 러시아 국가 원수의 결정이며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두가 키예프 정권에서도 적절한 의지를 보이는 비슷한 반응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전형적인 책략으로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굴욕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진심으로 휴전을 원해서가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그 능력을 그의 승전 기념 퍼레이드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퍼레이드를 위해 휴전한 데엔 더 사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이미 2025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 전에도 푸틴은 비슷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소중한 퍼레이드를 공격에서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2026년 요구에는 2025년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승전 기념일에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푸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성대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 80주년에는 푸틴이 전 세계의 귀빈들을 초대했습니다. 러시아와 무대에 함께 오르기를 마다하지 않은 인사들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는 러시아가 이번 행사에 함께한다고 밝힌 27명의 세계 정상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중요한 기념일을 기념해 퍼레이드를 잊지 못할 행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에 탱크를 포함해 약 150대의 군용 차량을 선보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탱크는 지난 2년간 퍼레이드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2025년 퍼레이드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에는 겁이 나서 보내지 못했던 탱크들을 사용했고 아마 곧 우크라이나의 살상지대로 보내질 1만 1000명의 병사들도 하루 동안의 휴식을 즐겼을 것입니다. 2025년 승전 기념일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가장 인상적인 행사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세계 정상과 군인, 일부 장비 등장으로 러시아가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26년 퍼레이드에 이르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푸틴은 2025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휴전을 애원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지도자 곁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방패로 삼을 만한 귀빈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시진핑과 측근들이 2025년 승전 기념일에 러시아에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와 충돌로 이어질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엔 주요 세계 지도자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푸틴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에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그가 제안한 휴전이 2025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비교적 대규모 퍼레이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2026년 승전 기념일에 보여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6년 승전 기념일에는 도로에 러시아 무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달리는 탱크나 장갑차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전시되는 포병 부대나 방공 시스템도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전에 선보였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조차도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러시아가 군사학교나 유사기관의 생도들도 퍼레이드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참가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확실하게 믿는 유일한 것은 소수의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비행할 것이라는 점뿐입니다. 이 행사는 러시아 군사력 과시 목적이지만 푸틴은 러시아가 만든 것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푸틴에게 굴욕입니다. 첫째, 그는 휴전을 애원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어 퍼레이드 공격을 막도록 트럼프와도 절박하게 대화해야 했습니다. 둘째, 러시아 승전 퍼레이드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러시아 군사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러시아가 진정한 재앙과 싸워 승리했던 시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은 수년간 이 퍼레이드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왜곡해왔습니다. 이 행사는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무력과시의 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하나의 볼거리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몇 대의 전투기가 상공을 날고 소수 군인이 침울하게 행진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그의 대역은 말없이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강력한 러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 인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오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 승전 기념일에 원래 열려야 할 그런 퍼레이드를 더는 치를 여력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2026년 승전 기념일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 장비가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지나가지 않는 날이 될 것입니다. 18년 전 N. 그게 정상적이었고 퍼레이드는 나치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지 무력과시가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군사 장비를 전시하도록 명령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그 장비들은 철수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많지만 그 이유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각각이 푸틴의 굴욕을 더욱 드러낸다는 점과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밀리터리 쇼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을 받아보세요. 자, 푸틴의 한심한 퍼레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왜 5월 9일에 보여주려던 것이 완전한 부로 전락했을까요? 푸틴 대변인들은 이를 변명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미 현재의 작전 상황이 2026년 승전 기념일에 러시아 군사 장비가 전시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의 장비가 우크라이나에서 박살나 자랑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페스코프도 다시 등장해서 믿기 힘들 정도로 뻔뻔한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일 전장에서 밀리고 있는 키이우 정권이 이제는 전면적인 테러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조치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습니다. 페스코프는 퍼레이드 관련 질문을 받자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페스코프, 그런 병명으로 또 테러 운운하려는 겁니까? 우크라이나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온 나라가 아닙니다. 푸틴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전략이었습니다. UN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15,578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끊임없는 공격으로 매년 약 3,800명의 민간인을 제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또 다른 43,352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연간 약 1,800명에 해당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변인을 통해 테러 공격이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러시아가 4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주간 테러 행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3월 24일 애틀랜틱 카운슬은 러시아가 리비우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폭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비우는 우크라이나 서쪽의 주요 도시이며 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페스코프가 우크라이나가 승전 기념일에 러시아에 가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리비우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러시아의 거짓말은 뻔히 보입니다. 위선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페스코프의 발언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 장비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간인을 죽이기 위해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공격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려는 약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 주장은 사악한 의도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뭔가를 꾸미고 있으며 곧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인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짓 주장조차도 푸틴이 원하지 않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페스코프의 말 뒤에는 푸틴이 공개하기 꺼리는 인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4년간의 전투 끝에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여 푸틴이 평소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모스크바 거리를 따라 끌고 다니던 군사 장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거리와 화력을 완벽하게 결합한 무기를 생산해냈습니다. 파이어포인트의 FP5 플라밍고와 최근에 개발된 FP9, 이 그 완벽한 유시입니다. FP9은 매일 테스트 단계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매우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탄도미사일보다 더 큰 FP9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로 사거리는 855km, 약 530마일에 달하며 탄두에는 800kg, 이 폭발력을 지닌 폭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2026년 전승절에 이 치명적인 신무기를 공개할까봐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5월 9일까지 FP9를 준비하지 못해도 플라밍고는 이미 보유 중입니다. 드론과 미사일의 하이브리드인 플라밍고는 최대 3000km, 즉 약 1860마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1100kg 또는 2425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FP9만큼 빠르진 않지만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보드킨스크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생산 시설과 같은 표적을 타격하는 데 사용된 바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원한다면 2026년 전승절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퍼레이드에서 군사 장비가 빠지고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그런 공격을 막아낼 만큼 자국 방공망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 S-300, S-400 방공 시스템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공 시스템은 푸틴이 있는 곳마다 집중적으로 배치되므로 2026년 전승절 퍼레이드가 지나는 모든 거리 근처에도 배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퍼레이드에서 군사 장비를 제외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고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고 러시아는 퍼레이드 방어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큰 문제이며 그것만으로도 지금 푸틴의 퍼레이드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 뒤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얼마나 불리하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장비를 보호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그 거창한 과시행사에 돌릴 장비조차 여유가 없어 2026년 전승절에는 군사 장비가 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푸틴의 전 연설문 작성가이자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힌 전 크렘린 동맹 아바스 갈리아모프는 푸틴 결정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장비가 우크라이나에서 모두 불탔나요? 라고 갈리아모프는 물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실패한 침공을 벌이는 동안 막대한 군사 비축분을 소진해 전장에서 받는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는 거의 12,000대의 전차, 약 24,000대의 장갑차, 41,000개가 넘는 포병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방공 시스템, 선박, 항공기를 포함한 수천 점의 장비를 더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 모든 손실된 장비의 총 비용은 약 1,423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비는 교체되어야 합니다. 5월 9일 모스크바를 행진해야 할 전차와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느라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상 전승절 퍼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소된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러시아가 또 한 번 인정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많은 장비를 잃고 굴욕을 당해 더는 장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퍼레이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연출해야 합니다. 모스크바로 보낼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장비들도 미리 모아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신형 탄도미사일의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진 대열은 주차해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도만으로도 러시아군 장비 상황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리허설 타격에 성공하면 전승절은 취소될 것입니다. 푸틴은 그 문제를 미리 막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전승절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통제력이라도 간신히 붙들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러시아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푸틴 집권하의 전승절 열병식는 화려해 러시아가 장비를 모스크바에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퍼레이드는 푸틴과 그의 권력을 기리는 하루 종일의 축제로 변질되었고 이런 행사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러시아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4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는 크게 침체되었습니다. 2025년에 이미 침체를 겪었던 러시아의 2026년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전년 대비 0.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사 중심 경제 정책이 전쟁과 무관한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오르고 있으며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끼친 비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어진 생계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 호화 퍼레이드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비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가 전승절에 돈을 낭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기본 생필품도 못 사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휴전을 애원한다고 해서 다가올 굴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승전 퍼레이드가 문제없이 열려도 과거 푸틴이 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방심하게 할 더 교묘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선을 넘는 일을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페스코프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테러한다는 식의 발언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5월 9일 모스크바에는 군사 장비는 없겠지만 푸틴의 자존심을 위해 나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푸틴이 강한 나라임을 보여줄 퍼레이드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러시아는 힘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일 걸 압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승전 기념일에 민간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공격을 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5월 9일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하기를 유도하려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해 민간인이 다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침략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러시아가 평화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지렛대로 쓸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이용해 특히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자신의 편을 들도록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끼를 던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미끼를 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타격할 군사 목표가 없어 전승절 퍼레이드를 그대로 두고 이를 푸틴 무능의 슬픈 기념물로 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근사 가치 없는 목표를 왜 공격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장비 파괴에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 장비가 얼마나 불탔는지 이미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5월 초까지 러시아의 지상 로봇 시스템 1300대를 우크라이나가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2일 하루에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76대의 포병 시스템, 283대의 차량과 연료 수송 차량, 2200대의 드론, 그리고 12대의 지상 로봇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샤르고르 공구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Su-57과 Su-34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4대를 손상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초라한 전승절 퍼레이드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 과시의 기념비가 된 그 행사를 유지하려 애쓰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장비를 계속 파괴할 것입니다. 그저 5월 9일 모스크바 거리에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승절에 혼란을 일으키고 싶다면 푸틴 퍼레이드에 혼란을 주는 신무기를 인명피해 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기는 매우 단순하지만 이미 점령지에서 사용 중이며 모스크바를 석기 시대로 돌릴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왜 우크라이나에 중요한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